예, 그 환경법 이번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대형 변호사고요. 네, 그 이번 수업은 보통 이제 환경법 판례들 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들 있잖아요. 기출 문제 예를 들면 변호사 시험, 그 다음에 모의고사, 그 다음에 기타 학교 시험들. 네, 그래서 판례들 보고 그 다음에 이게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답안을 작성하면 좋을지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월달하고 8월달하고 작년에도 6월, 8월, 10월 모의고사들 채점을 해봤는데 되게 이번에 8월 모의고사들 다 보셨죠? 네. 이번에 8월 모의고사 사실 문제가 되게 어떻게 보면 그 기존에 이런 8월, 10월, 6월에 비해서 상당히 일반적이고 평이한 주제들로 문제들이 나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답안지를 채점해보니 의외로 그렇게 일반적인 쟁점이나 주제에 대해서 답안을 작성하실 때 오히려 일반적인 게 나오면 당연히 특이한 게 나오면 그 특이한 것만 딱 적어주면 그걸로 충분히 점수가 나오지만 일반적인 주제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으면 거기에 배점 요소도 되게 다양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서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수업은 제가 이론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도 전체적으로 판례들, 환경법 관련된 판례들을 최대한 많이 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 나왔었던 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환경법 일반적인 내용하고 환경권, 그 다음에 공법상 구제와 관련된 판례랑 사례를 보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사법상 구제와 관련된 판례랑 사례 문제들을 볼 거고 지금 제가 여기 정리해온 판례 이외에도 제가 추가로 또 자료가 있으면 그때그때 인쇄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넷째, 다섯째 날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부터 환경분쟁조정법까지 내용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랑 사례를. 그리고 시간이 만약에 허락을 하면 될 수 있으면 한 번 정도는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본다라는 거는 제가 문제를 가져와 가지고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목 상태가 아주 엉망진창이라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워낙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막 300명 이랬으면 아무도 안 들렸을 텐데 3명밖에 없기 때문에 잘 들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끝나면 추석이잖아요. 그죠? 10월엔 언제 보시나요? 모의고사 일정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20일 정도인가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 누가 누군진 몰라서 잘 모르겠지만은 답안지 이번에 채점하면서 좀 걱정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수업은 될 수 있으면 그쪽에 좀 답안지 작성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기본적인 내용이야 다 아시는 것들이고 근데 이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내용을 안다고 해가지고 답안을 다 잘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요령을 안다고 내용을 안다고 해서 다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진행을 할 텐데 제가 한다고 해가지고 꼭 잘 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쪽 위주로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번에도 이게 내용을 아는데 답안은 잘 작성이 안 되는 경우는 보통은
문제를 봤을 때 문제에 나와 있는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 그리고 뭘 물어보는 건지 잘 감이 안 와서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첫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이번 8월 모의고사에 토양 오염과 관련된 게 나왔죠. 그래서 갑이 뭐 토양 오염을 시켰다가 뭐 을한테 뭐걸 뭐 넘겼다가 다시 뭐 이게 정한테 갔다가 뭐 이런 문제 있었습니다. 병한테 갔었나요? 어쨌건 뭐 을한테 갔었는지 병한테 갔었는지 어쨌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서 정이 갑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걸 물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실은 이걸 딱 보고 당연히 여러분도 다 공부를 하셨겠지만 작년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 있지 않습니까? 흔히 그 테크노마트. 그래서 테크노마트 쪽에서 원래 운영하던 사람들이 토양 오염을 시켰다가 그게 다시 현대 기아자동차로 넘어가서 기아자동차가 또 운영하면서 오염을 시켰다가 테크노마트 짓는 쪽에서 그 땅을 이렇게 사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보니까 폐기물도 뭐 잔뜩 묻혀있고 토양도 오염돼 있어가지고 현대자동차랑 뭐 세아베스틸이었나요? 그 전에 소유자한테까지 기아자동차, 현대기아자동차랑 그 세아베스틸이라고 그 전에 이렇게 운영하던 사람들한테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그 전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인정을 한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당연히 요걸 가지고 변형을 해서 낸 문제잖아요. 누가 봐도 전전 매도인한테 책임을 묻는 거니까요. 손해배상. 근데 제가 이번에 한 16분인가요? 16분, 18분 정도 채점을 했는데 요 판례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해 주신 분이 두세 분밖에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누구나 이 판례는 알 거예요. 이게 워낙에 작년에 중요했었던 판례고 모든 수업에서 이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요 막상 요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요 판례 생각을 해가지고 전전 매수인한테, 전전 매도인한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 내용이 이게 그 판례를 갖고 요 문제를 만든 거구나. 요 생각들을 못 하시니까 요 얘기는 안 쓰시고 뭐 토양환경보존법상의 뭐 정화 책임자랑 무슨 환경정책기본법 뭐 이런 얘기 좀 쓰시다가 뭐 인과관계 막 쓰시고 뭐 이런 거 쓰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는 뭐 그런 거 쓰신 것도 점수를 드리고 싶지만 채점 기준표라는 게 있잖아요. 채점에는. 이 채점 기준표에는 요 판례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점수를 드리고 싶어도 추가 점수 드리는 거 말고는 점수를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은 첫 번째로 내용은 아는데 답안이 잘 작성 안 될 때는 어떤 사례가 나왔을 때 그 사례가 내가 공부했던 어떤 판례나 그런 거랑 연관된다라는 걸 갖다가 잘 체크를 못하는 경우가 일단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에서 물어보고 싶은 거. 문제에서 물어보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모의고사 문제를 또 예로 들면 또 의외로 다들 배점이나 점수들이 잘 안 나온 게 유지청구 과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유지청구 문제는 기억나시죠? 아마 1문에 3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거기서 이제 유지청구를 하려고 할 때 거기 뭐 다투어질 뭐 쟁점이나 뭐 그 전망 같은 걸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유지청구의 근거는 뭐고 요건은 뭐고 그래서 이 사안에서 유지청구는 어떻게 인용이 될지 안 될지 뭐 그런 걸 판단한 다음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여기 유지청구의 내용이 흔히 얘기하는 추상적 유지청구니까 그 내용을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유지청구가 어떻게 될지 물어봤는데 당연히 유지청구가 요건은 뭐고 근거는 뭐고 요건은 뭐고 그렇다고 하면 이 사안에서 유지청구가 인용이 될지 안 될지를 갖다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추상적 유지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선 추상적 유지청구도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 이제 추상적 유지청구를 한 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만 잔뜩 요만큼 써놓으신 거예요. 추상적 유지청구도 가능하다. 근데 사실은 추상적 유지청구가 가능하기 이전에 일단 유지청구가 인용이 되려면 우리가 수인한도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위법성 2단계설 얘기도 해줘야 되고 유지청구의 법적 근거는 뭔가도 추가적으로 언급을 해주는 게 좋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당연히 추상적 유지청구만 요만큼 써놓으시면 그건 배점이 몇 점 안 되니까 점수를 역시나 많이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내용은 아는데 답안이 잘 작성 안 될 때 첫 번째는 문제가 내가 공부한 어떤 내용하고 연관된 건지 잘 모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싶은 건지 잘 모를 때. 이 환경법은 그래도 제 생각에 양이 적기 때문에 이게 덜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번에 공부를 하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다른 뭐 민법이나 뭐 형법이나 공법 같은 데선 좀 더 두드러지죠. 왜냐하면 거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건지가 헷갈릴 때가 많고, 사실 그것만 잘해도 저는 시험은 잘 본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잘 보시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이 문제가 뭘 변형해 가지고 낸 거고 여기서 뭘 물어보고 싶은지만 잘 파악을 하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환경법은 양이 콩알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판례 문제, 판례들만 쫙 한번 다시 봐도 이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나온 건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작년에 층간소음 문제처럼 뭔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낸 건지 잘 어디서, 그러니까 무슨 생각으로는 제가 지금 디스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어느 판례를 가지고 이걸 변형을 해서 낸 건지 잘 알기 힘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뭔가 이게 중심이 되는 판례를 가지고 문제들을 만드시니까요. 판례들 한번 쭉 보고 그 판례들의 사실관계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걸 갖고 사례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답안을 작성할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요일에는 전달 받으셨나요? 목요일 날은 1시에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목요일 날 5시에 예비군이 있기 때문에 네, 마지막입니다. 이제 끝이에요. 제가 30살 다 돼서 군대에 가가지고요. 아직도 예비군을 합니다. 대신에 민방위를 2년만 하면 되죠. 네. 되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저께 토요일 날 마지막으로 이제 야외 훈련, 예비군 하면 향방잡개가 있고 그냥 가서 그냥 하는 기본 훈련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총을 쏘고 나니까 이제 나도 돈 내고 총을 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어쨌건 이제 끝입니다. 군복 버려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목요일 날은 아마 그렇게 될 거고, 지금 이제 될 수 있으면 아마 시간 변동은 없게 하려고 하는데, 뭐 아시겠지만 변호사 일이라는 게 갑자기 막 조사 일정이 잡히기도 하고, 재판이야 지금 제가 뭐 다 시간을 조정을 해놨는데 그런 일정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일정이 생기면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강유역 환경청에 조사받으러 가야 될 일이 있는데 오늘 오후에야 일정을 알려준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수업에는 영향 안 가는 시간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늦게 왔더니 월요일 금요일에는 오전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강의실이. 저는 원래 아침에 일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일은 원래 점심 먹고 해야 되는데요. 덕분에 지금 아침 9시 반에 물도 못 마시고 와가지고 여러분도 힘드시겠지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교재를 보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권. 환경권 관련된 문제는 답안지에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야 될 경우가 크게 제가 봤을 때는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지 청구의 법적 근거가 뭐냐, 이번에 시험에도 나왔었죠. 근데 우리 판례는 지금 대법원에서는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고 있는데 이걸 환경권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심지어 이제 하급심 판례 중에는 환경권에 기해서 유지 청구를 인정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경권을 가지고 유지 청구를 하는 등 어떤 그런 직접적인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셔야 될, 구체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체적 효력 얘기죠, 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를 들어 법률 조리상 신청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 행정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어떤 처분이나 뭐 조치를 해줄 것을 갖다 요구할 때 법률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환경권이 어떤 국민이 어떤 행정청의 어떤 처분이나 뭐 조치를 해줄 걸 요구할 수 있는 어떤 법률 조리상 신청권의 근거가 되는지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판례들이 쭉 나와 있어서 이 표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례랑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를 보면 좀 약간 표현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두 가지 다 알아두시고 만약에 이 부분이 배점이 많을 것 같다라고 하면 요거에 대해서 잘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요. 헌재 2006,711 결정. 이거 되게 유명한 나름 결정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법 판례집 보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성기를 써서 선거운동을 할 때 확성장치 때문에 소음이 유발돼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이 소음에 대한 허용기준 조항을 두지 아니하는 등 불충분해서 행복추운권 및 환경권을 침해받고 있다라고 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환경권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환경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부분부터 보시죠. 어쨌건 중요한 표현 몇 가지만 볼게요. 그 앞에 보면 환경권이라는 거는 생명 신체의 자유를 보호한 토대를 이루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하는 권리이고 환경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국가를 상대로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일정한 경우에 국가에 대해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도 하는 바 환경권은 그 자체 종합적 기본권으로서 성격을 지닌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왔죠. 일정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서 이런 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도 한다. 그 밑에 보면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긴 하나 헌법 조항의 취지는 환경권을 입법자가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률로서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한 것이지 환경권이 완전히 무의미하게 된 듯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어떠한 내용이든 법률로서 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 입법이 없거나 불충분하면 환경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면 그 구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나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환경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법률에 의해서 그 구체적인 어떤 사항이나 요건이 정해져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입법이 부족하거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국민은 환경권을 침해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일정한 경우에는 환경권이 침해당할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국가에 대해서 뭐 이런 걸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걸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보통은 이하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보는 것처럼 법률에 의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요건과 행사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에 따라서 그런 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환경권에 기해서 국가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갖다 요구할 수 있을 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엔 이거는 근데 뭐 합헌 결정이 났었던 거죠. 그 다음에 934-2218 보면요. 골프 연습장을 이제 설치하려고 하는데 골프 연습장 설치에 대해서 그 인근 주민들이 이 골프 연습장이 설치되게 되면 우리가 환경적으로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 골프 연습장은 뭐 농약도 많이 쓰고 하니까 우리가 환경상 침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환경권에 기해서 골프 연습장 설치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이 결정을 한 사안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 35조 1항 내용을 얘기하면서 기본권을 갖다가 우리가
35조 1항에 이제 환경권 내용이 나와 있죠. 환경권 기본권 하나로 승인하고 있고 충분히 이제 보장되도록 해야 되지만 환경권의 헌법상의 규정만 가지고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죠. 보호 대상인 환경의 내용과 범위, 권리의 주체가 되는 권리자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못해서 이 규정이 개개인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체크를 해놓으시고요. 사법적 권리인 환경권을 인정하면 그 상대방의 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렇죠? 사법상의 권리로서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명문의 법률 규정이 있거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나 조리에 비추어서 어쩌고 저쩌고가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권에 대해서 대법원 입장을 보면 첫 번째로 기본권은 맞다. 당연히 이제 기본권은 맞겠죠. 헌법에 그렇게 적어져 있으니까 헌법상 기본권은 맞는데, 두 번째 여기 보시면 헌법상의 규정만 가지고서는 구체적이지 못하, 명확하지 못하다는 거죠. 헌법상 규정은 명확하지가 못해서 우리가 헌법을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법상 권리를 부여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헌법이, 헌법 규정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게 환경권을 인정하면 발음이 막 이상해지네. 환경권을 인정하면 상대방의 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하는 거죠. 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하면 상대방의 당연히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려고 하면 명문의 법률 규정이 있거나 우리가 규정 취지나 조리에 비추어서 구체적으로 그게 정립이 돼야 된다. 이러려면 명문 법률 규정이 있거나, 그죠? 상대방의 어떤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권리나 혹은 우리가 이런 조리나 뭐 규정 취지에 비추어서 구체적으로 뭐 이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환경권의 어떤 헌법 조항만 가지고서는 환경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환경의 보전 어쩌고저쩌고 하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추가로 네 번째로 헌법 35조 2항 얘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2, 3, 4번에 비추어서 환경권이라는 건 헌법상 기본권이긴 하지만 환경권으로부터 바로 어떤 사법상의 구체적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보긴 힘들다. 따라서 환경권을 가지고 우리가 골프 연습장 설치 금지 가처분 신청 같은 것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직접 사인에게. 자, 그 다음 판례도 보면 비슷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한번 이렇게 결정이 났으면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하겠죠. 96-56153 보면 환경권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권리에 구체적으로 뭐 행사 방법이나 내용, 대상, 주체 등이 정립되어야 인정되는 것이고, 사법상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해서 직접 방해 배제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음은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96-56153 판결에서는 구체적인 그 이유는 자세하게 설시는 안 돼 있는데 그 앞에 나와 있는 932-18 결정에서 이미 그 자세한 내용을 설시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래서 96-56153 판결을 보면 사실은 요러한 내용 때문에 환경권은 사법상의 권리로서 어떤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환경권에 기해서 직접 방해 배제 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라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환경권에 기해서는 할 수 없지만 소유권에 기해서 우리가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소유권에 의해서 방해배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 건물이 문화재보호법이나 건축법 등의 관계 규정에 위반해서 건축되거나 그 건축으로 인해서 문화재 등의 직접적인 침해가 있거나 우려가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봉은사 사건으로 생각을 하고, 봉은사는 가보셨나요? 봉은사는 밤에 가면 사진 찍기 되게 좋다고 합니다. 저도 밤에는 안 가봤는데요. 어쨌건 그 봉은사가 워낙에 그 도심에 있는 몇 안 되는 큰 사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특히나 삼성동은 워낙에 고층 건물도 많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세워지면서 그 봉은사를 사용하는 이제 신도들하고 거기 이제 계시는 스님들께서 이 건물이 건축이 될 경우에는 봉은사의 어떤 여러 가지 조망이나 일조나 혹은 그런 것들의 침해가 우려된다라고 해서 청구를 했었던 사건이죠. 그 다음에 2006-49284 판결이 뒤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좀 앞에 판결들하고 비슷하면서 궤를 좀 달리 하는데요. 보면요. 자, 보시면 이거는 앞에 판결들과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요. 쭉 읽어보시면 원고가 그 금광, 탐광 및 채굴을 위한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근 토지가 침하되고 지하수와 토양이 심하게 오염될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개연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에 이웃 토지 소유자거나 근접 토지 거주자들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에 대해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발생하며 그 침해된 환경적 이익이 그들의 생명, 건강, 기타 금전으로 배상하기 어려운 생활생 이익에 관련된 것임이 충분히 증명되었으므로 피고들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은 토지 소유권 및 환경권에 기초해서 이 사건 공사의 중지와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에 판결들을 보면 단순히 환경권에 기해서 우리가 공사 금지 청구 등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 환경권은 어떤 대사인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사법상의 구체적인 그 권리가 어떤 법문을 통해서 혹은 구체적인 규정의 취지에 의해서 밝혀지지 않으면 환경권에 의해서 방해배제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 이 964-49-284 판결을 보면 환경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해서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발생하고 그게 금전으로 배상하기 어려운 생활상 이익에 관련된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토지 소유권 및 환경권에 기초해서 공사의 중지와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앞에 보면요. 이웃 토지 소유자이거나 근접 토지 거주자들은 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 이웃 토지 소유자들은 소유권에 기해서, 그리고 근접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 소유권이나 환경권에 기해서, 그 다음에 근접 토지 거주자들은 환경권에 기초해서 이런 금지 청구를 할 권리, 금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판시를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환경권이 유지 청구의 법적 근거가 바로 명문상의 규정이나 어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관계법령의 규정 취지나 조리에 비추어서 해석상 환경권에 의해서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지 않으면 환경권이 유지 청구의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2006-49284 판결처럼 우리가 명문의 법률 규정이 있거나 명문의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근데 흔치 않겠죠. 우리가 환경 관련 법률에서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피해가 있을 때는 방해 배제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해놓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나 조리에 비추어서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정립이 된다, 혹은 그 규정에 따라서 사법상의 권리가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환경권의 기초에서도 우리가 방해 배제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내용이 2006-49284 판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해 배제 청구를 무조건
환경권에 기해서 할 수 없다라고만 하기보다는 환경권에 기해서는 이런 것 때문에 명문의 규정이나 구체적인 어떤 행사 방법 등이 정해져 있지 어떤 그런 게 우리가 구체적인 행사 방법이나 대상 내용 등이 정립될 수 없으면 환경권에 기해서 유지 청구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권에 기해서 뭔가 우리가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법률상 규정들을 갖다가 해석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환경권에 기해서 도 유지 청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유지 청구에 기해서도 우리가 유지 청구에 기해서가 아니라 환경권에 기해서도 우리가 방해 배제 청구를 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2006-49-284 판결을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례 문제를 보면 이건 이제 변시 사회 기출 문제죠. 그래서 문제는 아마 다들 보셨던 걸 거니까 아실 거고요. 자, 다 보셨던 문제니까 그냥 쭉 보시고 나서 그 답안 작성하는 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한번 다 보셨죠? 거기 뒤에 보면 갑과 한국도로공사가 위 재정 결정에 각각 굴복하는 경우에 3회네요. 어떤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그랬는데 네. 자, 재정 결정이 어떻게 됐냐면 손해배상 청구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재정 결정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갑은 손해배상을 더 받고 싶은 사람이고요. 한국도로공사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더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겠죠. 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 갑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떤 소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첫 번째로 바로 생각나는 건 당연히 재정 결정에 불복해서 법원에 자기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 전액을 갖다가 인정해달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연히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도로공사가 할 수 있는 소송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재정 결정이 있지만 나한테는 채무가 없다라는 내용의 어떤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할 수 있겠죠.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이것만 나와 있으면 제가 이 문제를 여기다가 넣어 놓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어떤 청구를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갑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이외에 유지 청구도 할 수 있겠다. 지금 소음 진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 진동이 뭐 나한테 오지 않게 하라. 혹은 뭐 물론 좀 더 심하게 생각하면 고속국도 사용 자체를 금지를 청구할 수 있겠지만 그건 뭐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고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이 나한테 도달하지 않게 하라라는 어떤 추상적 유지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유지 청구를 청구할 수 있겠다. 우리가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갑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국도로공사 같은 경우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쉬운데 갑은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당연히 유지 청구도 할 수 있다.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수험생 입장이었을 때는 이런 생각을 잘 못했는데 변호사가 되고 나니까 뭐 당연히 의뢰인이 저한테 이런 사건을 들고 와서 찾아왔을 때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유지 청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계속 소음으로 피해를 받으면 안 되니까요. 근데 저도 수험생 입장이었을 땐 이때 뭐 유지 청구를 잘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유지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생각. 그냥 이렇게 어떤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만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갑과 한국도로공사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쨌건 소음 진동이라든가 대기 오염이라든가 소음 진동, 뭐 대기 오염, 뭐 등등
환경상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기할 수 있는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라고 만약에 시험에서 물어본다라고 하면 지속적인 환경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손배 청구뿐만 아니라 유지 청구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기억을 해두시고 사례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환경상 침해가 발생하고 있고 문제에서 어떤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라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유지 청구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문에 보면 위 소송 과정에서 다루어질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소송의 결과를 전망하시오 그랬는데 손해배상 청구랑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는 사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똑같이 써주시면 되겠죠.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됐건 손해배상 청구가 됐건 어쨌건 서로 간에 난 너 때문에 이렇게 손해를 입었으니까 배상을 해라. 아니다. 난 책임이 없다. 이런 내용의 쟁점이 될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 유지청구 쟁점은 좀 다르죠. 이번 시험에서도 나왔지만 우리가 유지청구 답안을 작성하실 때는 다음 시간에도 또 한 번 얘기를 하겠지만 그냥 요 순서대로 써주시면 돼요. 유지청구 관련돼서 답안을 작성하실 때 유지청구의 뭔 쟁점을 뭐 검토하고 뭐 결과를 전망하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첫 번째로 거의 이거는 뭐 그 공식처럼 굳어져 있는 건데 뭐 문제의 소재는 꼭 써주셔야겠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재를 쓸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문제의 소재를 써주셔야겠죠. 뭐 문제의 소재는 제 생각에는 바로 쓰셔도 되고 결국엔 아니면 나중에 쓰셔도 되는데 문제의 소재라는 건 결국에 나중에 뭐가 되냐면 그 다음에 목차들이 되잖아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문제 소재가 뭐냐면 첫 번째로 유지 청구의 근거가 뭔지 법적 근거 및 요건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요건과 관련해서 하여 유지 청구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보다 수인한도의 기준이 손해 청구의 경우와 비교하여 수인한도의 기준이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 그 다음에 뭐 이 사안의 경우에는 뭐 추상적 유지 청구가 가능한지 뭐 이런 게 문제의 소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문제의 소재가 그대로 바로 뒤에 목차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문제의 소재들을 제가 써놓은 걸 보면 문제의 소재를 좀만 더 잘 쓰시면 그래도 1점, 2점을 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의 소재를 막 너무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일단 대충 써놓는 거죠. 대충 써놔요. 여기다 추상적 유지 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는 이렇게 딱 문제 소재 그거 하나 써놓고 답안지에는 보면 딴 내용이 훨씬 많죠. 근데 사실 문제 소재는 어떻게 보면 그 답안지의 목차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답안지 내용을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안지를 쓸 거 아니에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 소재를 쓰실 땐 여러분이 먼저 쓰셔도 되고 아니면 잘 모르겠으면 한 서너 줄 비워두시고 답안지 쓰신 다음에 자기가 쓴 목차를 그냥 문제 소재에 그대로 옮겨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문제 소재에서 1, 2점은 더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늘 강조하지만 문제 소재나 뭐 쟁점의 정리 이런 거 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민사법 10점 문제에서는 안 쓰는 거고요. 환경법 보통 2, 30점은 나오잖아요. 최소 한 문제. 그런 거는 문제 소재를 꼭 써주십시오. 분명히 배점이 있습니다. 결론하고 문제 소재.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문제 소재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이거 순서대로 갖다가 쓰면 되겠죠. 첫 번째로 법적 근거가 뭐냐. 뭐 다 아시잖아요. 뭐 환경권이냐 아니면 뭐 손해배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냐 상린권이냐 아니면 뭐 물권적 청구권이냐 아니면 인격권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건에 대한 법적 근원에 대한 이론이 있다. 근데 판례는 그 중에서도 물권적 청구권설에 따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배점이 충분해서 답안지에 좀 더 내용을 쓰실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봤었던 외에 환경권에 기해서는 방해배제 청구가 뭐 인정되지 않는가 하는 내용을 쓰시면서 거기다 더 추가를 하려면 그런데
뭐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뭔가 환경권에 기해서도 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쓰시면 좋겠지만 그냥 그런 건 쓰지 마세요. 네. 어차피 그렇게 유지 청구에 엄청 배점 높은 게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물권적 청구권에 기해서 우리가 유지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권에 기해서는 할 수 없다라고 법원이 보고 있는 이유가 뭔지만 간단히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더 보론을 원하시면 물권적 청구권에 기해서 방해배제 청구를 인정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죠. 물권적 청구권이 없는 경우에는 환경상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방해배제 청구를 할 수 없는 그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소유권이라는 절대적 권리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하고 방해배제 청구권의 성격이 잘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 어쨌건 그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지 청구의 요건 여기 보면 유지 청구의 요건은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에 비추어 금전적 평가가 어려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금전 보상으로 피해 회복이 어렵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피해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적이고 중대적이고 그 다음에 피해가 수인 한도를 초과한다. 자, 이게 사실은 답안 작성하실 때 이게 되게 중요한데 어쨌거나 우리가 만약에 소송 제기를 한다라고 하면 유지 청구의 요건을 갖다가 설시를 하고 그 요건을 갖다가 이 사안이 충족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적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도 답안 보면 뭐 이런 거 다 빼놓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유지 청구가 인용될지 안 될지는 당연히 요건이 가장 중요한 건데 요건을 빼놓고 답안을 쓰시면 해결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요건만 쓰셔갖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게 인용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안에 적용을 해야죠. 이런 요건을 갖다 충족하고 있는지를 갖다 판단을 해야죠. 피해의 성질 및 정도가 금전적 평가 곤란한 건지 이 사건에서 금전보상으로 피해 회복이 어려운지 피해가 계속하고 중대한지 그 다음 피해가 수인 한도를 초과했는지 이걸 갖다가 당연히 적어주셔야 되고 이 중에서 이 사안에 대해 설시할 때 1, 2, 3번은 간단하게 적으면 되고요. 피해가 수인 한도를 초과했는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위법성 2단계설 얘기를 하면서 유지 청구에서 수인 한도 기준은 손해배상 청구랑 다르다. 왜냐하면 손해배상 청구는 그냥 일방적으로 가해자한테 피해 회복만 받는 거지만 유지 청구의 경우에는 가해자한테도 피해를 주는 경우 주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게 위법성을 판단한다. 그래서 수인 한도의 기준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이게 첫 번째로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인 한도 판단 기준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수인 한도는 이렇게 판단을 한다. 그래서 세 번째 그런데 요 사안에서 요러한 걸 보면 수인 한도를 넘은 것 같다, 안 넘은 것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사안에 적용하고 요 사안 같은 경우에는 뭐 추상적 유지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추상적 유지 청구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필요한 경우엔 추상적 유지 청구를 요 사이에 넣으셔도 되고요. 그럼 추상적 유지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요 사이에 넣으셔도 되죠. 그래서 결론을 내시면 되겠죠. 추상적 유지 청구가 여기에 들어갈지 여기에 들어갈지는 여러분이 답안 작성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방금 봤었던 환경권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갈 부분은 여기 법적 근거다. 법적 근거에 여러 가지 설이 있다. 법적 근거 쓰실 때도 그냥 여러 가지 학설들을 쭉 쓰세요. 여러 학설들이 있다. 판례 입장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근데 뭐 최근에는 환경권에 기해서 뭐 방해배제 청구권 인정해야 된다는 뭐 학설도 있지만 법원은 뭐 요러한 점에 따라서 환경권에 기해서 방해배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 정도까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뭔가 우리가
유지 청구와 관련된 문제 나오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법적 근거와 관련해 가지고서는 환경권 언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유지 청구 부분 어차피 다음번에 또 한번 볼 텐데 어쨌든 유지 청구 문제 나오면 이렇게 답안지를 작성해 주시면 크게 감점 받으실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보통은 요거를 많이들 빠뜨리시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요건도 안 쓰신 분은 이해가 되는데 요건을 쓰시고 그걸 사안에 적용하지 않는 거는 뭘까 싶기도 해요. 요건을 쓰셨으면 당연히 그 요건을 이 사안이 충족하고 있는지는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1, 2, 3번 간단히 기술하면 되고 요 세 가지는 어차피 그 다음에 네 번째 피해가 수인 한도를 초과했는지 부분을 보통은 시험 문제에서 많이 보니까요. 배점도 높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조권 관련해서는 시험 문제가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련된 판례들을 여기다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아마 여기 있는 것만 아셔도 일조권 문제가 설령 올해는 다시 나올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잖아요. 일조권 같은 걸 올해 또 내면 좀 이상하잖아요. 4회 때 나왔는데 이번에 7회인데 벌써 또 나올 때가 되진 않았겠죠. 근데 설령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문제될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2008년 4월 17일 선고 2006-35865를 보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소멸시효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건축행위에 의해서 건물 등이 준공되거나 골조공사가 완료되면 왜 소멸시효가 이날부터 진행하냐면 건축행위에 따른 일형의 증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고 해당 토지 소유자는 일조 방해행위로 인해서 발생 가능한 손해를 예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준공되거나 외부 골조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자, 그 이유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결론만 아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완공되면 그날부터 소멸시효 진행된다. 근데 이유가 뭐냐? 더 이상 일형의 증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그날부터 내가 이만큼씩 피해를 받겠다는 걸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는 이 법리에 대해서 마음에 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우리는 하지랑 동지에 따라서 태양 각도도 다르고 그러면 일형 받게 되는 일조권 피해도 다른데 그것까지 예견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판례에 따르면 우리 모든 사람이 집에다가 무슨 일조권 침해 시뮬레이터를 돌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걸 모두 다 알기는 어렵겠죠. 근데 저는 이 법리에 대해서 마음에 들진 않는데 어쨌건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일조 방해로 인해서 철거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면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너무나 이게 심각하게 일조권 침해하고 있어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거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면 철거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한에는 부작위가 새로운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가 새로운 불법 행위가 돼서 매일 각별로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법리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것도 제가 한번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던 건데 일조권 방해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 건축허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를 한 상태에서 건축공사가 완료됐다라고 하면 이미 건축허가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마찬가지로 건물 사용 승인 처분이라는 거는 건물 사용 승인 처분을 했다라고 해서 불법적인 가해를 하고 있는 일조권 등의 불법적인 가해를 하고 있는 건물을 갖다가 침해를 정당화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인접주택이 일조권 침해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건 금전적인 어떤 배상으로 회복되거나 혹은 건물의 전부나 일부가 철거돼서 회복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건데 사용 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한들
건물 사용만 못하는 거지 건물이 철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1조권 회복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 부분이 중요한 거죠. 건물 사용 승인 처분 취소를 받는다고 해도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 뿐이지 이게 뭔가 건물이 일부가 철거되는지 어쩐지 이런 거는 사용 승인 처분 취소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1조권 침해를 받고 있다거나 하더라도 인접주택 소유자가 그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만약에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건축허가 처분 취소나 뭐 이런 걸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겠지만 완공된 후에는 건축허가 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고 당연히 사용 승인 처분 취소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2003-64-602 판결은 1조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 1조권 침해가 수인 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을 보면 일반론이 나와 있죠.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판단하여야 한다까지는 허구한 날 나오는 거고 이제 이거는 외우실 때도 된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외워두셔서 수인 한도 문제 나오면 이거는 그냥 쓰십시오. 맨날 나오잖아요. 피해 정도, 피해액의 성질 및 사회적 평가, 뭐 용도,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이런 거 맨날 나오니까요. 자, 이런 일반론을 떠나서 구체적으로 그럼 1조권 침해가 일어났을 때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동짓날 8시부터 16시 사이 합계 4시간 이상, 9시부터 15시 사이에 연속 2시간 이상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면 일반적으로는 수인 한도를 초과한 일조 피해가 있다라고 보는 편인데 이 판례에서는 이미 기존 건물로 인해서 일조 방해를 받고 있거나 피해 건물이 처음부터 일조량이 충분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가해 건물 때문에 일조가 확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인 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가 있다라고 보기 힘들다. 그래서 그런 가해 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어느 정도 일조를 받고 있었는지 어느 정도 일조 방해를 받고 있었는지 해서 신축 건물에 의해서 실제로 발생한 일조 방해가 어느 정도인가를 면밀히 봐야지 수인 한도를 넘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가 2003-64-602 판결입니다. 그래서 일조권 관련해서는 뭐 여러 번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동지의 8시부터 16시 사이에 4시간, 9시부터 15시 사이에 연속 2시간을 기준으로 잡지만 그런 경우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부터 뭔가 일조 침해가 있었다거나 일조량이 충분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신축 건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갖다가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 표현까지 여러분들이 다 외우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기본적인 법리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그 다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